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최근 한국 군함이 전역했습니다. 역할을 다하고 은퇴한 함정인데 동남아에서 너도 나도 퇴역함을 넘기라고 난리가 날 예정입니다. 12월 31일 경남 창원에서 초계함인 안동함과 참수리 고속정 4척이 전역 퇴역했습니다. 안동함은 1989년 1월 취역한 함정입니다. 2016년과 2018년에 이어 2020년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 사격대회에서 포술 우수 전투함에 선정됐고 2021함대 전비 우수함으로 선정되기도 한 고스펙의 함정이죠. 나머지 참수리 고속정도 남해 경계작전 수행 임무를 비롯해 어로 보호 활동, 구조 지원 활동 등을 수행했습니다. 30년도 더 된 노후화된 함정을 두고 이제 어느 나라로 넘길지 기대감이 조성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함정들이 동남아로 넘겨져 중국 견제용으로 사용될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 중 한국산 무기를 공여받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2019년에는 필리핀이 한국산 무기에 꽂혔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보통 미사일 초계함은 척당 가격이 1,3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한국산 초계함인 충주함을 중고로 $100에 구매했습니다. 그냥 거저 받은 거죠. 이 당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중국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잘 살라며 충주함을 응원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충주함을 거저 준 건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 미국에서 무기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도 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완전 공짜는 없죠. 필리핀은 빠르게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내에서는 알카에다의 지원을 받는 급진 테러 조직인 아부샤야프 같은 반정부 단체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동남아 국가들과 대치하고 있죠.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여러 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그룹 헝다는 27조 원을 투입해 여의도 3배 크기의 초럭셔리 인공섬을 만들고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섬 말고도 중국이 만든 인공섬은 총 7개에 달합니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를 자국의 바다로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지역은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제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스프레틀리 제도에 있는 산호초와 암초들을 인공섬으로 조성해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필리핀은 군사력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국방부의 예산으로는 육군만 지원하기도 빠듯했습니다. 고가의 무기를 들여 해군과 공군까지 강화하기엔 필리핀 형편으로는 버거웠죠. 그래서 필리핀은 어디 무기 선진국에서 공짜로 아니면 싸게 중고 무기를 들여올 방법이 없나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2016년 12월 한국 해군에서 퇴역한 충주함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이전에도 한국에서 FA-50 12기를 중고가로 들여왔고 미국에서도 소형 경비함을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충주함을 단돈 $100를 주고 사들였는데 그렇다고 필리핀이 완전 이득을 보고 공짜와 다름없게 충주함을 얻은 건 아닙니다. 퇴역한 충주함이 재취역하려면 당연히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필리핀의 한 퇴역 장교는 자신의 블로그에 충주함이 재취역할 때 필요한 사항을 게재했습니다. 엔진 오버홀, 함실 변경, 승조원 훈련, 개조 등이 포함됐는데 그가 추산한 금액은 한화로 4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당연히 이 금액은 필리핀이 부담합니다. 사실상 공짜 금액으로 충주함을 데려가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낡은 충주함을 재탄생하는 데는 대한민국의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충주함에 탑재될 무기들도 필리핀이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마치 1,700짜리 아반떼 깡통을 샀는데 필수 옵션으로 남들 다 아는 스마트키, 내비, 통풍 시트, 하이패스 등을 집어넣었더니 2,200까지 뛴 사가 발생한 겁니다. 충주함에 장착되는 대함 하푼 미사일은 당연히 양도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군이 이 하푼 미사일을 아직도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넘기기는 싫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미사일은 미국산입니다. 넘기려면 미국의 동의도 필요한데 동의를 얻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니 골치 아픈 요소는 아예 차단하고 미사일 빼고 함정 껍데기만 넘긴 겁니다. 그리고 미국산 미사일 대신 대한민국이 개발한 해성 미사일에 MK-46 대잠 어뢰 대신 청상어 대잠유도 어뢰까지 장착했습니다. 2019년 당시 언론에서 필리핀이 꼴랑 $100만 내고 한국에서 전투함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지출을 하면서 한국산 전투함을 개조해 신전투함으로 도입했던 겁니다. 그래도 필리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지출로 신형함을 도입하는 거니 필리핀에게도 이득이고 한국에게도 이득인 셈입니다. 필리핀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한국 충주함을 들여올 정도로 뿅간 이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2014년 필리핀 해군의 목포함 점검 사건입니다. 2014년 당시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퇴역함 목포함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았죠. 필리핀 해군은 이리저리 개조를 해봤자 돈 낭비일 것이 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충주함은 목포함보다 2년 늦게 취역, 즉 2살이나 젊어 상태가 목포함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천안함도 목포함과 같이 포항급 초계함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목포함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필리핀 해군들의 주력함은 대부분 70년 된 고물이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군함을 필리핀에 넘긴 건데 필리핀으로선 70년 된 고물과 30년 된 중고함 중 당연히 한국산 군함을 택한 게 맞는 선택이었죠. 이렇게 필리핀으로 넘겨진 충주함은 폰라도 얍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돼 자국 인근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폰라도 얍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육군 대위의 이름입니다.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 소속으로 한국 전쟁 당시 경기도 연천군 북방에 율동해서 전사했죠. 이쯤 되면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무기 공여를 해주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우리도 아무에게나 헐값으로 무기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에 무기를 공유할 때는 6.25 참전국이냐 여부와 이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을 따져 무기를 공유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국가에게는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도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북한의 체제 밑에서 굶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필리핀 역시 6.25 참전국이었고 1990년대부터 한국 공군의 F-5E 제공호, 해군의 충주함 등을 공여받으면서 이후 꾸준히 한국산 무기를 채택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무기를 공여한 뒤 애프터 서비스 개념으로 공군과 해군의 정비 요원을 파견했습니다. 우리 무기를 잘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지원해줬고 필리핀군은 우리 무기 체계를 이해하고 익숙해지면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채택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수송 헬기인 수리온도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눈앞에 두고 한국에서 수리온 파생형인 마리논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리온 수출은 나가리 됐지만 필리핀군은 충주함에 익숙해진 덕에 지난 2019년 아예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까지 한국산 호위함 2척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는 추가로 2척을 더 주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필리핀이 지난 7월 퇴역한 육군 항공의 기동 헬기 UH-1H와 회역 예정인 공격 헬기 500MD를 도입하고 싶다고 한국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국에서 뭐 버리는 무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미국산 무기를 채택해왔습니다. 하지만 무기 공여를 계기로 미국보다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역시 한국에게서 무기를 공여받았습니다. 2020년 2월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한국이 콜롬비아 해군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의 포항급 함정을 공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남미 중 유일한 참전국이죠.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공여 잘했다며 뿌듯해했습니다. 8개월 후 포항급 초계함인 익산함이 콜롬비아에 양도됐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도산안창호함이 달성한 자망기간은 2주 이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망 지속 능력을 기록한 겁니다. 도산안창호함이 달성한 자망기간은 2주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대우조선해양은 도산안창호함이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장기 연속 운전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도산안창호함은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외부 공기 공급이 불가능한 잠수함의 수중 운용 환경에서 자망 중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추진 시스템으로 잠수함의 자망 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산안창호함의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에는 한국산 연료전지가 탑재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연료전지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순전히 한국의 기술력으로 연료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 테스트에서 도산안창호함이 세계 최대 자망 지속 능력을 선보였다는 건 장기간 연속으로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잠수함의 은밀성과 생존성이 세계 최고로 올라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계속 국산 무기를 뽑아내고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존 무기 대신 최신 무기로 교체할수록 동남아 국가들이 행복 회로를 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7일 하루 동안 1606명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일본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너무나도 대비된 모습입니다. 한국은 최근 3개월간 해외 유입 환자가 크게 증가한 7월 24일 113명을 제외하면 모두 두 자리 숫자로 대규모 봉쇄 정책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계로 알려져 한국의 진단키트나 방역 물품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차이나지 않는 위도상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두 나라에서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한때 일본 땅을 팔아 미국의 모든 땅을 살 수 있다고 자부하고 항상 자신감에 넘쳤던 일본이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또한 일본의 리더인 아베 총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본 현지의 보도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4일 코로나19로 일본이 황폐화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대도 함께 저물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일본 관광산업을 지원하겠다며 고투 트래블, 워케이션 등의 정책을 추진해 거센 비판에 휩싸였고, 또한 6월 18일 이후 무려 50일 가까이 코로나19 관련 공식 브리핑을 피하며 무대책 행보를 일관해 리더십이 쇠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베 총리의 임기가 내년 9월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포스트 아베로 꼽히는 정치인을 위한 공간을 내주었다. 즉, 후임자를 부각시키려 일선에서 손을 뗐을 수도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베가 왜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을 연발하는지, 아베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베는 사실상 코로나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크게 말해서 코로나보다는 일본 국민들의 삶은 아베 총리의 1, 2, 3순위 안에 들지도 못합니다. 선택과 집중도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아베에게 선택하고 싶고 집중하고 싶은 1순위는 바로 평화헌법 개헌입니다. 일본 평화헌법은 일본 헌법 구조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1항과 이 1항을 위해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2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헌법 구조를 개정하여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아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아베 자신도 자신의 임기 내에 꼭 실현시키고 싶다고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 아베의 외할아버지는 기시 노부스케로 만주국 주요 요직을 지낸 일본 군주국의 최전선에 있는 A급 전범입니다. 아베는 평소에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고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평화헌법의 개헌은 전쟁 가능한 일본, 즉 외할아버지가 최전선을 이끌던 일본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아베가 꿈꾸는 일본의 모습은 우길 승천기를 펄럭이며 전쟁을 주도하는 일본 함대의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아베와 관련된 뉴스들은 앞으로도 계속 보도될 텐데요. 아베는 앞으로도 꾸준히 일본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베에게 코로나 대책에 대해 묻는 것은 아베의 흥미를 끌 수 없습니다. 관심 밖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베가 눈을 반짝이는 순간은 코로나19 대응책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평화헌법의 개헌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수장이 아무리 자신의 관심 밖의 상황이라 해도 국가에 봉착한 위기를 계속해서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자신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아베는 오랜 기간 재임하는 동안 일본 언론을 장악해왔고 이에 대한 기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관심 밖의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신경 쓸 필요도 딱히 없습니다. 2012년 재임 후부터 일본 언론 자유지수는 끊임없이 추락해왔습니다. 2012년 세계 22위였던 일본의 언론 자유도 지수는 그 후 53위, 59위, 61위, 72위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66위로 조금씩 올랐지만 2010년 1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확실히 아베의 정권 취임 후 급속히 그 순위가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앞으로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자신이 장악한 언론을 이용해 반대 여론을 잠재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항상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만일 잘못된 정책이 시행된다면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래도 정부가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당연히 투표로 정권을 바꿔버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 권력자의 생각이
이념이 한 국가 전체를 통과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란 말을 방치하지 않고 스스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정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사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 K-방역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정치와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베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베는 지난 8년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국에 둘러싸인 일본 국민들을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왜 이렇게 비교되는 것일까요?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더 우수해서 그럴까요? 반대로 일본이 방역에 성공하고 한국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면 일본 국민이 더 우수하다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일본의 국민성이 높아서 그렇다, 일본어 자체가 침이 튀지 않아서 코로나가 덜 걸린다고 자랑하던 일본이었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에선 한국의 국민성이 높아서 그렇다, 한국어가 훌륭해서 그렇다는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놀랍도록 빠른 검사 시스템과 확진자의 동선 파악, 그리고 적절한 의료 시스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극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어쩌면 마트에서 사재기를 하지 않는 모습이나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숙하고 여행을 자제하는 모습 등은 국민성을 운운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역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만든 것은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은 확진자의 동선과 확진자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대한 양의 PCR 검사와 일반화된 방역 수칙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초기 실패한 방역을 눈부신 성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떤가요? 한국이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방역 체계를 성공시킬 동안 일본은 도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한 소극적 진단으로 일관했고,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염자의 증폭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품질과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베노 마스크를 그것도 한 가구 2매 한정으로 보급해 국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4월에 선포한 긴급 재난 사태를 너무 일찍 해제하고 경기 부양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7월 22일 정부가 예산을 들여